네, 중국을 빚어낸 여섯 도읍지 이야기를 쓰신 이유진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그 그러니까 중국사를 풀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이제 인물 중심, 네, 아니면 중국의 뭐 명저들, 예,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접근법이 좀 참신한 것 같습니다. 중국 역대 왕조들의 수도, 네, 네. 예, 그래서 시안, 로양, 카이펑, 항저우, 난징, 베이징 이렇게. 근데 그 어떤 차별성이나 이게 우월하다, 다른 중국에 대한 접근법보다는 이게 훨씬 그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보통 중국사는 이제 연도순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전에 그 상식과 교양으로 있는 중국의 역사라고 예, 연도순으로 이렇게 통사처럼 쭉 쓴 책이 있었는데 이제 한번 시대를 훑어봤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공간으로 한번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박사학위 받고 나서 이제 계속 답사를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중국이란 땅이 정말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정말 너무나 다양하고 그런데 이거를 그 공간들을 조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중심도 있고 뭐 주변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중심부터 일단 세워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나중에 이 주변의 역사들 그러니까 사실은 또 다른 중심인 거죠. 그래서 먼저 중심의 역사들부터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도읍지들을 먼저 그 역사들을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잘 팔리면은 후속편으로 이렇게 그 뭐 상하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뭐 네.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그 앞일을 알 수가 없는 건데 예, 그런 대도시는 큰 관심이 지금으로는 없습니다. 예. 제가 주로 관심을 가졌던 건 이제 도읍지보다도 사실은 뭐 신장이나 티베트나 뭐 귀주나 이런 뭐 좀 약간 우리가 알기로는 좀 멀리 떨어진 중원의 어떤 권력에서 좀 떨어진 곳들 그런 곳들을 사실 위주로 좀 답사를 많이 다녔고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 소개하신 여섯 군데 예, 예. 고도들이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고 베이징만 상대적으로 위쪽에 그렇죠.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중국 역사의 중심이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북쪽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안이 책 분량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전체 역사를 봤을 때 그 시안 쪽에서 중국 역사가 초기 역사가 다 전개가 됐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남쪽으로 사실은 중국의 역사를 보면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계속 남쪽으로 한쪽 밀려오는 형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죠. 보통 남쪽으로 할 때는. 그랬다가 다시 이제 영락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자기가 이제 원래 북경의 연항이었기 때문에 예, 북경으로 자기 근거지로 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게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사실은 영락제가 북경으로 천도하게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명나라 이어서 청나라까지 북경을 도읍지로 삼으면서 북경이 지금의 중심이 된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사실. 예. 계속 서쪽 그 지금 보면 하남이나 그 섬서성 일대에서 중국 역사가 계속 전개되다가 예,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예,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중국을 빚어낸 여섯 도읍지 이야기 여섯 군데 중에서 뭐 제일 애착이 가는 도시가 있으십니까? 가장 이제 볼거리가 풍부하고 이야기거리가 풍부한 곳은 아무래도 정말 천년고도인 서안, 시안이고요. 정말 이렇게 가슴이 짠한 도시 있잖아요. 여기 이 도시는 정말 뭔가 나에게 느낌이 온다 이런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이 많은 난징 같은 경우에 예, 굉장히 짠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도시고요.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기 뭔가 베이징한 이름만으로도 압도될 만한 어떤 권력 의지가 깃들어 있는 도시 예, 그런 느낌들. 예. 이 책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현장성이 있는데요. 직접 가셔가지고 이제 촬영하신 거죠. 제가 졸업하고 계속 이제 답사팀이 있었어요. 저희 연세대학교 안에 문화 기행 커뮤니티라고 줄여서 문기촌이라고 했는데 그 문기촌이라는 그 답사팀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마다 코스를 짜서 답사를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현장에서만 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사실 정보, 사실 이런 것들은 찾아보면 요즘엔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이 주는 나에게 주는 느낌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용문석굴에 가서 보면 그 어떤 거대함 스케일 이런 거는 그 앞에 가서야지만 비로소 느낄 수가 있고 거기에서 뭐
뭐 두상이 잘렸다든가 뭐 석조가 띄어져 나갔다든가 그런 것들 정말 현장에서 봐야지만 그 아픔 이런 것들이 예, 직접 오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 주는 어떤 느낌들 그런 것들은 예, 느낌이라죠. 현상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이나 이런 것들은 뭐 검색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책 쓰시기 전에도 여러 이제 중국 관련 서적을 쓰셨고 이제 중국 역사나 그런 거를 그러니까 대중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예, 계신데요. 예. 그러니까 이 책을 쓰기 전하고 후하고 비포 앤 애프터가 뭐 달라진 그런 게 있었습니까? 지금 아직 애프터 상황이 아니고 막 이제 쓴 상황이라서 애프터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저의 어떤 그 작가로서 정체성이 이제 확실히 이제 뭔가 좀 더 고급스럽고 정연된 중국 관련 지식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걸로 확고하게 좀 포지션을 잡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예. 왜냐하면 학계하고 대중하고는 좀 이렇게 거리가 아직도 굉장히 멀어서 전공자 대중서를 쓰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풍토예요. 사실 연구 여건상 논문을 쓰는 게 낫지 대중서를 쓰는 거는 굉장히 손해 보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좀 그렇다고 이제 대중서만 쓰면 약간 그 학술적인 논거들이 부족한 책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내가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중서를 쓴다는 게 어떤 중간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책이 아마 그런 포지션을 잡아주는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학계에서는 예. 그러니까 논문을 써야지 이렇게 무슨 이렇게 잡문을 쓰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예.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경우에 보면은 헌팅턴 교수님의 이제 문명 충돌이라든가 이제 그 후쿠야마 예. 뭐 교수님의 뭐죠 이렇게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이거 뭐 그것도 보면은 역사 좀 막 많이 팔리니까 막 슈퍼마켓에서 막 팔고 막 그런 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또 그 학술 서적으로서도 의미가 있고 예. 대중들도 이제 그거를 본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그런 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이지만은 학술적으로도 네. 의미가 있는 예. 그런 책들을 좀 전공자들이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우리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지적 수준이 사회 지적 수준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중국 연구자로서 중국에 대한 가장 큰 오해나 뭐 그런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오해라기보다 우리가 정말 저지르기 쉬운 이렇게 인식의 오류랄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한 뭉덩이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는 경향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어때, 뭐 일본 사람은 어때, 중국 사람은 어때 이런 편견들이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도 그런 편견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 땅도 넓고 뭐 민족도 너무나 많고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쪼개서 봐야 되는데 중국은 한 덩어리로 이렇게 보려는 그 경향이 굉장히 많은 중국에 대한 그 인지 오류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방향을 봐도 남쪽 북쪽 사람이 다르고 각 성마다 또 특징이 다르고 굉장히 많은 배경들이 서로 다 다른데 그거를 한 뭉뚱그려서 중국으로 그냥 하기화시키는 그런 오류. 예. 그리고 또 하나 오류는 뭐 우리가 예전에는 감정적인 어떤 갭인데요. 그 여태까지 중국이 너무나 좀 우리가 보기에 항상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중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못 사는 나라, 뭐 심지어 뭐 짱깨 뭐 이러면서 굉장히 중국을 무시하고 지금도 뭐 중국 관련 글들이 오면 댓글들을 보면 뭐 중국이 그렇지 짱깨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나쁜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중국에 관해서는. 근데 중국에 대해서 뭐 나쁜 감정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또 꼭 좋은 감정을 가져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제대로 좀 알고 제대로 된 비판 그리고 제대로 된 옹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에 대해서 지식이 많아지면은 예. 그 서로 이제 그 덜 미워하거나 예. 좋아하고 사랑하게 예.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서로 상대편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 증오가 막 증폭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근데 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알면 좀 더 알고 싶어진 매력이 좀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편으로는 알면 알수록 좀 더 무서워지는 나라이기도 해요. 가지고 있는 저력이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또 그나마 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중국도 현대화되면서 근대화되면서 굉장히 외세에 많이 시달렸잖아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공동의 경험을 좀 가지고 있는 반식민 반봉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의 어떤 우리가 그 감정적인 소통을 좀 하면 서로 두 나라 간에 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 접점을 그런 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나 잘 나가기만 했다라면 우리가 계속 미워하고 이럴 부분들이 그걸로만 끝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같이 소통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중국 기사에 이렇게 악플을 달기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네. 중국 사람들도 이제 한국 관련 기사에 이제 악플을 막 맞아요. 달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이 문화적 소통을 위해서 한국을 빚어낸 또 한국 도읍지 이야기라는 책을 쓰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유 이미 그 유공식 교수님이 나의 문화입니다 답사기 그 그걸 엄청난 책이 있는데 예, 그건 뭐 제 역량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그 한국의 도읍지하고 중국의 도읍지는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은 개수부터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재밌는 게 한국 연대표하고 중국 연대표하고 비교해 놓은 걸 딱 보면 우리는 정말 딱딱딱 몇 개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 연대표를 보면 너무너무 복잡해요. 정말 이거 학생들한테 이걸 다 외우라고 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중국에 너무 많은 왕조가 있었고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선정한 것도 6개지만 고르려고 하면 뭐 7개도 될 수 있고 8개도 될 수 있고 또 학자에 따라서 몇 개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정말 청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베이징으로 천도하기 전에 심양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도읍지라고 치면 또 그런 식으로까지 치자면 천도하기 전 도읍지까지 다 치자면 뭐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개수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그 전체적으로 그 연대를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정치 구조가 우리는 있었던 반면에 중국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너무나 많이 바뀌었던 그런 차이가 굉장히 크고 일단은 수에 있어 다르고 그다음 규모에 있어서 정말 중국의 어떤 도읍지 성 크기라든가 이런 규모에 있어서 중국은 뭐 그 스케일 면에서 너무나 크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겠죠. 그러니까 이 중국의 왕조는 단명하고 한국의 왕조는 뭐 400~500년, 신라 1000년 막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 원인이 민족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예. 민족적인 문제 그리고 땅덩어리가 워낙 커서 세력들이 그 여러 곳에 분포해서 그 갈등할 수 있는 어떤 여지들 그런 많은 세력들이 존재할 수 있는 큰 공간 그게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 민족적인 이유라는 건 어떤? 그러니까 보면 민족이 지금 본격적으로 교체되는 걸 보면 5, 16국 이후로 이제 중국의 이민족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 보자면 송나라 이후에 뭐 원나라, 몽골 원나라가 들어서고 그다음 다시 한족이 왔다가 다시 만주족 청나라가 들어서고 이런 식으로 계속 민족에 따라서 왕조가 바뀌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큰 요소로 작용했죠. 이제 이민족의 존재 자체가 서로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역사도 이렇게 북쪽에 이민족이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오래 왕조들이 장수한.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의 민족의 차이는 없었잖아요.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급 관광 안내서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책이 사회할 점이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일단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관광 가이드는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관광 가이드는 너무나 많아요. 사실 뭐 시안 안내서 가면 안내서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다 정도죠. 여기에 뭐가 가면 맛있고 여기에 가면 어떤 게 볼만하다. 지금 현재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들 중심으로 한 거지만 사실 그 이면에 이거는 언제 어떤 배경하에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게 여기 있게 된 건 그 뒷배경들 이야기들까지 깊이 있게는 관광 안내서 가이드북 뭐 그런 류의 책에서는 다룰 수가 없거든요. 그 깊이 있는 역사나 그 사람들의 어떤 민족 정신과 관련된 부분들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게 현재 중국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그런 풀어내는 해석적인 면은 할 수가 없는 그 책을 이 책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제가 이걸 쓰면서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중국에 대해서 그 한국 사는 그 입장에서 기억의 파편들이나 뭐 지식의 파편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이제 그걸 도읍지를 중심으로 이제 그걸 다시 또 재구성하고 이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책에서 재밌는 거는 근데 동파육 우리 독자들 위해서 동파육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동파 원래 소식 이름은 다 아실 거예요. 소동파로 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그 송나라 때 대문호인데 정말 대문호라고 하는 이유가 이 소동파가 시, 서, 화 다 뛰어난 정말 당대 최고의 정말 문호였는데
중국 고대에는 보통 관리가 시인이고 이렇잖아요. 예, 이 소식도 이제 관리였는데 항저우에 2번이나 이 사람이 항저우의 관리로 관직을 지냈어요. 그런데 2번째 그 관직을 지낼 때 이 사람이 서호에 있는 그 서호의 호수가 이렇게 쌓이면 밑에 이제 흙을 준설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준설해서 그 준설한 흙을 가지고 그 제방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서호에 있는 소제라고 소동파의 제방이라는 소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소제를 부임했을 때 그 부임했을 때 큰 그 흉작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흉작이 들어서 일종의 공공근로 사업으로 정부에다가 지원금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어려운 시기를 이제 소재 축조를 하는데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걸로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감사의 뜻으로 설날에 소식이 돼지고기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돼지고기를 선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식이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 요리법으로 그 돼지고기를 그 요리를 해갖고 그게 바로 동파육이죠. 그걸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또 그걸 나눠준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동파육이죠. 예, 근데 사실 동파육과 관련해서는 더 재밌는 유래가 좀 몇 개 더 얽혀 있긴 한데 너무 길어서. 예. 예. 그리고 측천무와 그 모란 그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소개는. 예, 측천무하고 모란은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죠. 그냥 소설에 나오는 얘기인데 낙양이 그 모란의 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측천무하고 관련이 있다. 왜냐, 그 소설에 따르면 그 꽃들을 다 의인화를 했어요. 그 꽃들을 다 의인화해서 측천무가 자기가 거의 황제로서 군림했던 여자니까 내가 명령하노니 지금 아직 꽃이 필 계절은 아니지만 니네들 다 꽃을 피워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다 꽃을 피워요. 그래서 계절이 아닌데도. 근데 목나만 모란만 꽃을 안 피운 거예요. 모란만. 그래서 측천무가 너무 화가 나서 너는 귀향을 보내겠다 내가. 그래서 얘를 낙양으로 귀향을 보냈대요. 그래서 낙양 모란이 천하제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재밌는 일화가 있죠. 그래서 낙양에서는 항상 봄 되면 그 모란 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낙양 가실 때는 항상 봄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국지색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소개하신 6군데의 조읍지들이 결국 이제 망한 이유가 그 경국지색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망한 이유가 다 다른 거예요? 아니면 그 모든 이 망한 사례에 그 여색을 너무 밝힌 그런 황제가 있었나요? 어떻게? 저는 어느 나라에도 경국지색 때문에 망한 나라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책에서 썼던 그 경국지색 얘기는 하나라, 상나라, 서주의 멸망에 그 역사 서술이 사마천이 역사 서술한 게 다 여자 때문이었다라고 서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역사 서술 패턴이었던 거죠. 그걸 말하려고 했던 거고, 그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도 뭐 역사 서술 패턴 여자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거 뭐 아주 대표적인 게 강현종이 양귀비 때문에 뭐 그 정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역사 왜곡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패턴화된 역사 왜곡을 의도적으로 하는 왜곡도 있을 거고 무의식적으로 그게 그 내재화된 왜곡도 있을 텐데, 아마 그 시기에는 그 여성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게 어떤 무의식적으로 내재화된 왜곡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일종의 남성 권력이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뭐 그런 그 사기에도 아예 그 말이 나와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그 표현은 번역된 거군요. 그리고 이제 그 오래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최강 어떤 최고의 경제 대국이라는 그 지위나 그런 거는 이제 오래된 그런 역사적 사실이고, 또 이제 미래도 그게 있다. 그래서 이제 오래된 미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오래된 미래가 성취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중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오래된 미래라는 게 사실 그 미래가 지금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죠. 중국이 지금 두 개의 100년을 항상 얘기를 했는데 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1년에는 소강사회를 이루겠다. 그러니까 거의 한 그때 되면 미국하고 좀 약간 겨룰 수 있는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먹고 살만한 사회가 되면. 그다음에
건국 100주년, 1949년에서 100주년이 되는 2049년이 되면 뭐 현대화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이루겠다. 그러면 미국을 초월하겠다는 거거든요. 세계 최강 인류가 1위가 되겠다는 건데 지금 그러면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뭐 21년은 불과 3년밖에 안 남았고 49년까지는 이제 한 몇십 년 남았고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안정적인 정치 체제에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이번에 개헌을 통해서 계속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그럼 어쩜 계속해서 끌고 나가면 강력하게 리드해서 끌고 나간다면 이게 보이지 않을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그 희망을 자꾸 중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아주 효율적으로 끌어간다면 혹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여러 가지 문제 있겠지만 하나는 중국 경제는 계속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장기 집권 예.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충돌할 수가 예. 있고 국민의 또 실망을 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그 최근에 이제 비슷한 이 책 중국을 빚어낸 6도읍지 이야기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 무굴 황제가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 이제 소개된 거는 이제 17세기에 그 무굴 제국이 경제력이 이제 그 GDP가 세계 최고였다, 1등이었다. 결국 이제 말씀하신 그 오래된 미래가 이제 인도에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고 따라잡자마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인도가 중국을 따라잡아 버린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래된 미래 제가 올해라는 미래니까 어떤 그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오래된 미래가 바로 중국이 정말 실크로드를 통해서 전 세계 어떤 주도권을 잡았던 뭐 당나라 이 정도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이제 1대1로도 끌고 나왔고 그 오래된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들 큰 그거 안에서 지금 시안에서 고향 얘기도 펼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오래된 미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독자들께 강조하실 말씀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 책을 꼭 사서 예, 재밌게 읽어주시고요. 아 그리고 이 책을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게 볼륨이 큰 책이잖아요. 500 몇 페이지죠. 굉장히 볼륨이 책이 큰데 원래는 사실은 600페이지가 넘는 책이었었어요. 그런데 너무 대중적으로 부담스럽다고 해서 굉장히 압축해서 지금 500 몇 페이지로 줄인 건데 그래도 대중서 측은 굉장히 두꺼운 분량이죠. 너무나 부담스럽고 볼륨 때문에 혹시 역사서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지 되는 거 아닌가 때문에 접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꼭지꼭지별로 되게 독립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래갖고 저는 정말 이 책을 쓴 의도가 정말 사람들이 역사에 부담 없게 친근히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공간에 대해서 내가 현장에 있는 듯한 그런 공간성을 부여하면 사람이 좀 더 친근히 다가갈 수가 있고, 그리고 한 꼭지마다 그냥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누군가 거기도 내가 이 도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 도시에 이런 사람이 살았어, 이런 사건이 있었어라고 이야기해 주듯이 그 이야기를 듣는 듯이 한 꼭지 읽으면서 그냥 시간 잠깐 남으면 요거 읽을까 제목 보다가 재밌는 거 있으면 하나씩 읽는 그런 방법으로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